방한 중인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의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제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선전 매체를 통해 괌 타격을 암시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고 요구했고 한국은 개정 필요성부터 먼저 분석하자고 맞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당첨권 추첨 경쟁률이 15대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지 재판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사협회는 섣부른 결론이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식품당국의 발표에 의사협회가 공개 반박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살충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산란개들이 지난 5월 도축된 뒤 소매점 20여 곳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살충제 검사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행업체들이 음란물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행업체들이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는 일까지 처리해주고 있지만 교정당국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대표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점상에서 출발해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많아졌는데 9년 뒤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지훈련을 맞아 한국을 찾은 미군의 핵심 수뇌부들이 오늘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전력을 한국에 제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웅수 기자입니다. 미군 핵심 지휘관 3명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 발사대 앞에 섰습니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전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e provide all those forces.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 더 많은 선택 수단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a professional force. This is an alliance of two very professional militaries. We would certainly hope that Kim Jong-un would make wise decisions about that. 다만 강력한 군사력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며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지역 작전을 책임진 태평양 사령관, 전략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미사일 방어청장,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지휘관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집결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렇게 미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어제는 비교적 조용했던 북한이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며 다시 위협에 나섰습니다.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가 을지 연습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의 미국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미국의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는데 미국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했다며 징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침략군 우두머리들이 연이어 출몰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침략 전쟁의 불꽃이 일군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는 괌 공격을 암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사일 연쇄 발사 장면과 함께 괌을 클로즈업하는 화면을 내보내며 좌불 안석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화성 12형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인들이 눈과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개활동했더만 김정은은 이달 초 우리군 GOP에서 1km 정도 떨어진 중부전선 최전방 지역까지 시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즉 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8시간 동안 이어진 첫 회의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FTA 개정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특별회의. 한국과 미국 양측 대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미국은 한미 FTA 이후 자국의 상품 수지 적자 폭이 2배로 커졌다며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 IT 분야의 불균형을 언급했습니다. 상호 간의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정 개정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으며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을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회의는 다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최대한 어떤 우리 입장을 관철하고자 협의를 해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FTA 협정 폐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협정 폐기가 미국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오늘 방청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자리는 30개인데 450명 넘게 몰리면서 경쟁률이 약 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7.7대 1의 2배 가까운 경쟁률입니다.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 크다는 뜻인데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지를 놓고 재판부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모 절차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시민들은 새벽 6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좌석수는 총 150석. 이 중 사건 관계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단 30석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454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15대 1을 넘겼습니다. 진짜 이거 대기번호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인지 공정성 시비가 붙는가 하면 추첨에 떨어져 불만을 터뜨리는 응모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30명 들어갔는지 약 300명 되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잘 뚫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인 관련석들, 저번에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 피고인 가족들이랑 변호인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지를 놓고 재판부의 고심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TV 중계가 최근 논란이 되는 일부 방청객의 돌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계 여부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선고 결과에 대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재판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SBS 류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러 춘천에서 서초동까지 가면서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1년 동안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후 3시 20분쯤 관용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대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김 후보자가 수행원 없이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재산은 8억 2천여만 원으로 고위법관 평균 재산인 22억 9천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도 현직 판사로 일선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기수 파괴 인사 등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를 모두 느꼈다며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트 판사의 상징인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오히려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현안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등을 들어 대법원의 코드 사법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는 등 보수 야당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인사 논란을 야당이 인사 참사라고 공격하자 청와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고운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셨는지를 전 정부와 전 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에 수한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던 것은 잘 아실 테고요. 야당은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에 기대 인사전횡을 일삼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고톡수 인사라고 말하는 생각이 정말 보온과 코드 인사고 정말 독선과 오만의 인사고 스스로 셀프 면제해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부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걀 파동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초기 업무 파악이 부족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한 류 처장은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했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변동이 되고 하니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차라리 발표하지 마라. 류 처장은 식약처가 오락가락했다는 건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도 잘 알려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살충제 달걀 소식입니다. 살충제가 검출됐던 농가에서 매일같이 생산되는 달걀이 160만 개나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정부는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달걀을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살충제가 검출돼 일주일째 달걀 출하가 금지된 산란계 농장입니다. 현행법상 살충제가 검출된 날까지 생산된 달걀은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생산된 달걀은 보관해놨다가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됐던 농장들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달걀만도 160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는 이제 생산되는 거는 보관을 좀 해야죠. 현재 지금 생산되는 거. 현재는 창고가 있으니까 하고요. 정부는 이들 농가가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생산된 달걀은 모두 폐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재검사를 시작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유통을 허가하고 2주 후에 추가 검사를 거쳐 특별관리 대상 농가에서도 빼겠다는 겁니다. 계량은 1일 단위로 검사하여 출하 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에도 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의 산란개들은 한두 달이면 체내 잔류 농약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식약처가 어제 기준치를 초과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섣부른 판단이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약처는 신경교란물질인 피프로닐에 가장 고농도로 오염된 달걀이라도 매일 2.6개 이하로만 먹으면 건강을 해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펜트린이 검출된 달걀은 매일 36.8개씩 평생 먹어도 문제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의 실험을 통해 계산된 하루 허용량을 100분의 1로 낮춰서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 나온 독성 기준값을 사람한테 직접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하고 적용할 때는 100분의 1만큼 독성을 값을 적용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견해는 다릅니다. 살충제 오염 달걀을 짧은 기간 섭취하는 거라면 몰라도 평생 그만큼 먹는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은 쥐보다 훨씬 길어서 아무리 허용량을 낮춰 잡았다고 해도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 전문가와는 상의하지 않았지만 식품이나 약물 전문가에게 자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줄이겠다며 서둘러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사협회가 공개 반박하면서 소비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살충제 농가의 산란개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걸 정부가 막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팔린 닭들은 없는지 소비자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서 닭을 도축한 걸 취재했죠. 네. 실제로 팔린 게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5월 19일에요. 경남에 있는 한 식품업체에서 산란개 7,400마리가 도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닭들이 어디서 왔냐면 경주에 있는 한 농가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 농가가 이번에 정부 조사 결과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고요. 당시에 농약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축된 닭들이 어디로 팔렸는지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7,400마리가요. 유통업체 2곳을 통해서 대구와 부산에 있는 소매점 20여 곳에 전량 판매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소매점에요. 이 산란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여부는 지자체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농장 4곳에서도 지난 1월과 2월 6만 2,400마리가 농약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도축업체로 넘어갔거든요. 이건 어디로 팔렸는지 저희가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네. 6만 마리가 지금 넘고 있는데 네. 전부 농약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팔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농약 검사를 왜 안 하는 거죠? 네, 각 지자체 산하에요. 축산물 검사를 하는 동물위생시험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제 닭고기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고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팀에다가 농약 검사 왜 안 해왔냐고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항생제는 간단하게 검사할 수가 있지만 농약은 기계로 검사해야 되고 또 시료도 채취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농약 검사를 많이 못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유가 좀 황당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이 산란개의 크기가 토종닭과 좀 비슷해서 혹시 내가 먹은 게 산란개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네.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육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쉬운데
토종닭과 산란계는 크기가 비슷해가지고요. 이걸 요리를 해놓으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게 사실 대형마트에는 산란계를 팔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토종닭을 찾으시면 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토종 축산물, 저 이제 인증 마크가 있으면 네.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요, 이 오른쪽 마크, 한국 토종닭협회에서 주는 인증 마크, 저걸 붙여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장 가격도 좀 참고를 할 만한데요. 토종닭의 시장가가 한 마리에 10,000원을 훌쩍 넘거든요. 근데 산란계가 3-4천 원,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이 토종닭을 너무 지나치게 싸게 판다고 하는 곳은 사실 산란계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가격을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청의 비 예보 자주 틀린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기상청 비 예보가 절반도 못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구희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까지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은 가을처럼 청명합니다. 비 온다 그래서 우산 들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고 오히려 날씨가 쨍쨍하거나. 감사원이 기상청의 지난 5년간 예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비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와 관련 없는 맑은 날은 빼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비가 내렸거나 비를 예보한 날만 따져보면 맞춘 확률이 절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24시간 예보의 공정 적중률을 비교해 봤더니 영국보다 7%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예보 프로그램인 수치 예보 모델 정확도도 다른 나라와 달리 오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천리안 1호 위성 자료를 한반도 국지 수치 예보 모델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계획대로 내년까지 314개의 지진 관측망을 구축하면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진계 설치 지역을 다시 조율하고 내년 5월 발사되는 천리안 2호부터는 관측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지르며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며 99년 만에 펼쳐진 세기의 우주쇼에 환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흥분 속에 개기일식을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선 환성이 터져나옵니다. It was really cool. I mean, like, the whole sun was covered by the moon and then it went really dark. 북미 대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른 개기일식 경로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들어 세기의 우주쇼를 지켜봤습니다. It was the most spectacular 2 minutes of our lives, Yeah. I think. That was amazing. She sobbed for like I 5 cried for minutes 10 minutes. 멕시코와 쿠바를 비롯한 북미 대륙 주변 국가들까지 개기일식을 보려는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En Cuba las posibilidades de tener gafas especializadas para ver los eclipses, tuvimos que ir a recurrir a inventos caseros como los que pusieron en YouTube.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승객들이 역사적 개기일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개기일식이 지나는 경로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일부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도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세계과학계는 이번 개기일식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점상에서 출발해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분식 노점상으로 시작해 30대 초반의 나이에 전국 9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된 오모 씨.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마약을 사서 여러 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씨는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 환각제를 나눠주고 같이 먹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들과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오 씨가 다양한 마약을 사고 투약한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초범이고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오 씨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오 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올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의 이유를 살펴봤더니 역시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기계식 주차장 문을 부수고 2m 아래로 추락하는가 하면 주차장 바닥 열린 공간으로 처박히기도 합니다. 30대 여성 권모 씨도 올해 초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차를 미처 빼기도 전에 기계가 움직이면서 내부에 갇혀버린 겁니다. 차랑 같이 주차 타워에 기계 올라가는 대로 그냥 계속 올라간 거죠. 덜커덩덜커덩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사망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부실한 안전관리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의 기계식 주차장 60곳을 조사한 결과 4기 중 1기꼴로 바닥에 4cm를 초과하는 틈이 발견돼 발빠짐 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입고 대기 시엔 차량 운반기가 1층에 위치해야 하지만 30기 중 1기는 지하층에 머물러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관리요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차량 출입문의 강도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었습니다. 건물주의 안전인식 결여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 자체도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4만 7천여 기. 소비자원은 당국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아파트 출입구는 원래 1층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충북 제천에 새로 지어진 이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1층에 출입구가 아예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집을 오갈 수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했던 건지 기동 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아파트와 같은데 아파트 건물을 아무리 둘러봐도 1층에선 출입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 지하층 주차장 진출입로 바로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아파트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로 이곳을 통해 다시 각 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12개 동 가운데 360여 세대가 입주할 5개 동이 이런 구조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험은 모처럼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화재 발생 시라든지 어떤 긴급적으로 대피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좁은 출입문 하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세대수를 늘리려고 1층을 주거 공간으로 무리하게 채운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대수 늘리기 위한 꽃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택지의 지형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지 자체가 경사가 져 있어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나온 거고 물론 입주민들이 불편하신 설계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 시행사 측은 현행법상 외부와 40m 이내로 연결되면 문제가 없다면서 주차장 옆에 출입구를 추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1층에 별도 출입구가 없으면 입주하지 않겠다고 반발합니다. 관할 제천시는 기형적인 설계라고 보고 양측이 합의 전까지 사용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우건입니다. 휴가철이 지나면서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은 일요일인 그제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안전요원들도 대부분 함께 철수했는데 이렇게 문을 닫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과 어선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놀이 왔던 2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하자 일행 2명이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해경이 3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2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사고 하루 전인 지난 20일 폐장했고 안전요원 6명도 모두 철수한 뒤였습니다. 안전은 못 가게 못 들어가게 하죠. 거기까지 빨리 대처하고 그런 사고가 없지요. 안전요원들이 있으면. 오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하루 전 사망사고가 있었고 폐장 현수막도 걸려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애들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멀리만 안 나가면은 뭐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여름 강원 지역 동해안에서 운영했던 해수욕장 92곳 가운데 폐장 이후에도 수상 안전요원이 남아있는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순수한 인건비, 38일 동안의 인건비만 지금 한 3억 4천? 근데 또 돈도 돈이지만은 그 젊은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이면 이제 수상안전 구할 전쟁이 전쟁. 강원 동해안에서 해수욕장 폐장 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최근 3년간 3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광주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천 옆을 지나던 60대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KBC 전현우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도로를 지나가는 66살 문모 씨. 잠시 후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광주천 수위가 급상승해 문 씨는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문 씨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상인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이 꺼가지고 피하고 못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신고를 하고 1분 만에 현장에 돌아왔지만 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분에서 2분 사이 오자마자 바로 제가 나가서 봤는데 이미 안 계시더라고요. 전날부터 비가 내린 데다 오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천의 수위는 평상시보다 50cm나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도로에 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내린 비로 문 씨는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경찰과 소방 간의 수색 작업이 이어졌고 결국 문 씨는 700m 하류 지점에서 2시간 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물이 불어난 사실을 모르고 천변도로에서 산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미래의 대체 식품인 귀뚜라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2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알 낳는 애들이고. 51살 최모 씨 등은 강원도 홍성의 귀뚜라미 양식장을 만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통해 미래의 대체 식품인 귀뚜라미에 투자하면 연이율 212%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되는 겁니다. 노인들이 본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투자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귀뚜라미 양식장을 구경시키는가 하면 귀뚜라미 가루가 섞인 공작판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귀뚜라미가 고단백질이라 앞으로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미래에 어떤 섬로식품에서 히트칠 거다, 선풍을 일으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겼습니다. 배당금과 수익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폐업한 최 씨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사기성 투자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주로 쌈짓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던 노인과 주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650명, 투자액은 201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표 최 씨를 구속하고 58살 손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년 전 성인물을 교도소에 들어오려다 적발됐을 때 전국 교도소에 내려간 공문입니다. 대행업체가 도와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정당국이 이미 예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 대행업체들은 그동안 교도소의 해결사 역할을 해온 걸로 취재됐습니다.
성인물과 음란물 반입은 물론 공범들끼리 진술을 조작하는 것까지 주선해줬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가 이별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성폭행하는 내용이 담긴 성인물. 교도소 내 성범죄자들이 접하고 있다는 이런 음란물과 성인물은 어떻게 교도소로 들어가는 걸까? 출소자들은 상당수가 대행업체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수사업계가 돈을 많이 받죠. 2,30만 원씩 받았죠. 교도소도 실태를 잘 압니다. 저희가 이런 업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징역 수발 된다고 해서 수발이 업체라고 합니다. 거의 전국 교도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발업체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음란물 반입이나 여성 수감자와의 펜팔 주선, 미행이나 감시 등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많죠. 어마어마한 돈을 떠나서 벗어나지 않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재소자들이 주로 SD카드나 USB로 음란물을 주문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응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영상을 근데 SD카드였지? 전자사전이라고 본다고. 음란물 반입만이 아닙니다. 공범들이 만나 진술을 맞추는 일도 주선해 교정시설에서 공범을 분리 수용한 걸 실효성 없게 만듭니다. 공범들끼리 접견장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접견장에 가면 취소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종료실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공범들이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한 출소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해주는 걸 봤다고도 합니다. 합의 보고는 다 3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1,500만 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수발업체에 넘어갈 우려도 큽니다. 피해자 정보가 전부 수발업체로 넘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2차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현직 교도관들의 내부 게시판엔 SBS가 제기한 구멍 뚫린 교정관리 문제에 터질 게 터졌단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라는 식이에요, 항상. 그게 지금 계속 문제를 키워가는 겁니다. 교정 쪽은 썩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하지만 법무부는 반입을 막을 개선책을 만들겠다곤 했지만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된 건 아니라고 해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그제 STX 조선소 폭발 사고로 희생된 4명은 작업장 안에 산소가 부족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STX의 안전 담당 부서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STX 조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숨진 작업자들의 사인은 충격이나 화상이 아닌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작업장 내 산소가 줄어들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건 집도위가 보고를 마치고 하는 자기 소개는 폭발의 의한 질식사라고 이야기를. 선내 도장 작업 시 유해가스 흡입을 차단하고 공기를 공급하는 송기 마스크를 썼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조선소의 어떤 위험 작업의 매뉴얼에 밀폐 공간에서 송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방독 마스크만 썼을 뿐입니다. 숨진 박모 씨가 사고 20분 전에 환기가 되지 않는다며 환기구를 찾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경은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STX 안전관리 담당 부서와 협력업체 사무실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계약 관계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경의 전방위 수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인재였는지 여부를 밝혀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 보고에서 공영방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에서는 아나운서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업무 보고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를 찾았습니다. 장관들이 청와대로 가서 하던 기존의 업무 보고 관행을 거꾸로 바꾼 겁니다.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하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첫 보고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방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방송 스스로의 개선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제작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MBC에서는 아나운서 27명이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 소품실이나 스케이트장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이 충족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올해 서울에 사는 10집 중 3집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2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직장인 박지은 씨. 아담한 집을 마련하면서 집에서 일도 하고 여가도 즐깁니다. 시간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고 특별히 시간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올해 서울의 1인 가구는 116만 6천 가구로 예상됐습니다. 10가구 가운데 3가구꼴로 역대 최다입니다. 부부나 부부와 자녀 등이 함께 사는 다른 형태의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처음으로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2019년 대세 가구로 등극한 뒤 2045년엔 36.3%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1인 가구 급증의 주요인은 젊은 세대 때문입니다. 결혼을 미루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령층 1인 가구가 더 급증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이나 소량 구매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측면이 있고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이나 이런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순입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세 종교의 지도자들이 욕심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허물없이 사람 사는 얘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자리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 우먼 파워, 진명 스님. 자유로운 영혼의 소통 전문가, 홍창진 신부. 섬김과 나눔의 실천가, 김진 목사. 세 종교의 입담꾼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혼 못하는 신부님이 먼저 농담을 던집니다. 목사님 장가 가시니까 장가 가고 난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음주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 유쾌한 논쟁이 이어지고 술 문제, 특히 담배 문제 너무 심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가톨릭으로 넘어간 이유가 주초 문제 때문에 간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나와요. 약간은 취하더라도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기 정신이 더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때 단합이 되고 아이들처럼 티격태격, 입씨름도 합니다. 나는 살면서 17살까지 하느님이 제일 미웠던 거는 왜 이런 얼굴을 나한테 줘가지고.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건데. 전생에 예쁜 짓을 안 했구만. 불교 제일 미워. 그냥 하느님 탓만 하면 끝날 텐데 전생까지 울먹이면서 말이야. 그러다가도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사뭇 진지해집니다. 종교가 권위에 기대는 순간 위안을 줄 수 없게 된다며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종교가 최고다. 우리 종교만이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마음의 평화, 영성의 평화를 가져오냐. 정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믿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다른 종교, 다른 모습의 세 사람이 함께 앉은 모습만 봐도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위로와 치유의 콘서트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원주 등을 돌며 5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을 국민의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시작된 지상파 UHD 방송. 기존 HD 방송보다 해상도가 4배 높고 IP망과 연계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적 지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UHD 방송 전환 특별법을 좀 빠르게 발의를 해서 다채널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TV 수상기 내 안테나 내장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낮추고 중간 광고 금지 같은 광고 규제를 푸는 게 방안이란 겁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화제는 롯데의 거침없는 상승세입니다. 오늘부터 선두 기아와 4위 LG, 6위 넥센과 가을 야구를 향한 운명의 6연전을 치릅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롯데는 지난주 6경기에서 5승을 올렸고 그 가운데 4번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하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후반기 승률 6할 4푼 1리의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느새 가을 야구행 막차를 탈 수 있는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롯데에게 이번 주는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걸린 결정적인 분수령입니다. 오늘부터 선두 기아와 2연전을 치른 뒤 승차 없이 4위에 올라있는 LG, 반경기차 뒤에 있는 6위 넥센을 차례로 만납니다. 현재 롯데에 돌아온 에이스 린드블럼과 18승에 도전하는 다승선두 기아 양현종이 선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팽팽한 영의 균형은 4회 깨졌습니다. 롯데 이대호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곧이어 강민호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렸습니다. 7위 SK는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최승준의 석점포를 앞세워 2위 두산에 앞서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리는 봅슬레이는 선수들의 적정 체중이 100에서 110kg입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대표팀은 전담 영양사를 두어 개인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훈련이 끝난 밤 9시 이후 영양사가 분주하게 밤참을 준비합니다. 선수들은 매일 밤마다 개인별로 맞춤형 야식을 먹고 몸무게 추이도 그래프로 확인하며 상담을 받습니다. 지금 100.5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찌우면서 안착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봅슬레이는 체중 관리가 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출발할 때 썰매를 밀면서 뛰는 데 필요한 힘과 순발력, 그리고 트랙을 내려갈 때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면 적정 체중이 100에서 110kg입니다. 그동안 고된 훈련을 소화하면서 적정 체중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난 5월부터 영양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좀 건강하게 찌는 것 같고 라면이나 치킨 같은 걸 먹고 살을 찌우면 몸이 확 무거워지는데 하루 3끼 식사도 영양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 운동이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에너지를 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수화물 글리코겐이거든요. 오는 10월 말부터는 영양사가 국제대회까지 파견돼 외국에서도 대표팀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오늘 서울은 모처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처서인데요. 중부지방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나기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출근길 무렵 시작됩니다. 낮에는 남부지방에도 소낙성 비가 내리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틀간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덜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제주와 영남,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처서가 지나면 큰 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정당국이 교도소 안에서 음란물을 돌려보는 실태를 SBS에 제보한 수감자를 찾아내서 면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기 바쁜 교정당국은 정작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